영호가, 나 좀 도와줘. 1년 전 사고로 죽은 전 남편에게서 밤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환청일까요? 유령일까요? 하지만 CCTV에는 집 앞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찍혔고 은행에는 사망 후에도 빠져나간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 장소, 숨겨진 금고, 그리고 거대 금융 사기 조직의 비밀까지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진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밤 11시였습니다. 영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62살 혼자 사는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옥은 소파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보자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전 남편. 영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 남편. 1년 전에 죽은 전 남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영옥은 휴대폰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전 남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숨을 참았습니다. 잡음이 들렸고 지지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영옥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는데 계속 들렸습니다. 나 좀 도와줘.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옥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서 화면을 보자 통화 종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3초였습니다. 영옥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화가 와야 하는데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신 전화 목록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영옥은 일어나서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장도 빠르게 뛰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전 남편 이름이 떴습니다.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영옥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호가, 나 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영옥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깐 잠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영옥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딸이 받았습니다. 영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무슨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이 설명했습니다. 밤 11시에 전화가 왔다고, 화면에 아버지 이름이 떴다고,
목소리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옥은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믿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영옥은 일찍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영옥은 긴장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옥은 화면을 보자 또 전 남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대니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날 찾아줘. 제발. 영옥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원 우리 자주 가던 그곳에.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옥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원. 남편과 자주 가던 공원을 말하는 걸까요? 영옥은 일어나서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옥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공원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옥은 천천히 공원 안으로 들어가 남편과 자주 앉던 벤치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조용했습니다. 영옥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영옥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옥은 딸의 권유대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50대 여자 의사였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죽은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다고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남편분이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었습니다.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전화는 이틀 전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스트레스로 인해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면 외로움이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옥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도 떴다고 너무 생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고 처방을 드릴 테니 약을 드시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영옥은 처방전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밤 11시 전후 영상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이 대답했습니다. 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알겠다고
사무소로 오시면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욱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CCTV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 밤 11시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욱의 집 현관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11시 5분쯤 화면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같았습니다. 모자를 눌렀었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영욱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3분쯤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영욱은 숨을 참고 화면을 봤습니다. 어제 영상도 확인했지만 똑같았습니다. 11시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문 앞에 섰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욱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다른 층도 돌아다녔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영상을 더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 로비 영상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영욱의 집 층에만 왔습니다. 다른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영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욱은 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던 시각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영욱의 집 앞에 섰을까요? 영욱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전 남편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1년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장례식 후에 영욱이 직접 해지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해지된 번호에서 어떻게 전화가 올까요? 영욱은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해지된 번호에서 전화가 온다고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번호는 1년 전에 해지되었다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욱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화가 왔냐고, 화면에 분명히 그 번호가 떴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발신번호 조작일 수 있다고, 누군가 그 번호를 속여서 보낸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신번호 조작. 누군가 일부러 전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욱은 거실에 앉아 현관문을 쳐다봤습니다. 문 밖에 누가 올까요? CCTV에 또 그 사람이 찍힐까요? 11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전 남편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영욱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욱은 숨을 참았습니다. 문 밑틈으로 복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이 가려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쳐다봤습니다. 영욱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욱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복도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영욱은 다시 문구멍으로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욱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있었습니다. 영욱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정말 유령인가? 하지만 유령은 CCTV에 찍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왜 전 남편 목소리를 흉내내는 걸까요? 영욱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욱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밤마다 문 앞에 그 사람이 섰습니다. 영욱은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전화가 온다고? 문 앞에 누가 선다고?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 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영욱은 이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대자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새 곳을 가봐. 영욱이 물었습니다. 어디요?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원, 우리 살던 옛집. 그리고 내 회사 지하창고. 영욱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거길 가야 해요? 뭐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욱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공원, 옛집, 회사 지하창고. 세 곳 모두 전 남편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욱은 첫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공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산책하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공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영욱은 벤치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처 화단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공원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두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5년 전에 팔고 지금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뭘 찾아야 할까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영욱은 집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뒷마당 쪽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구를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영욱은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그 창고를 자주 정리했던 것을요. 혼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습니다. 혹시 그 창고에 뭔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 집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녁 때 세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남편은 격리부에서 일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기 전까지 25년을 다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욱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지하 창고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욱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로 안내해 줬습니다. 지하 창고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냐고 도와드릴까요? 영욱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욱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상자들의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서 이름과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욱은 격리부 상자들을 찾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격리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욱은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상자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욱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가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영욱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욱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회계장부, 영수증,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들이 최근에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서류들을 찾아봤던 것 같았습니다. 영옥은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부분 회사 업무 관련 서류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남편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었는데 계좌번호 같았습니다. 날짜와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옥이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글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영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일까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옥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상자를 닫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옥은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계좌번호들, 날짜들, 금액들. 무슨 의미일까요? 영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역시 금융 사기 관련 인물이었습니다. 영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금융 사기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영옥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에 휘말렸던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들이 남편 통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렸다가 창구로 갔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사망했다고 통장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컴퓨터로 통장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영옥이 물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냐고, 혹시 이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다른 통장도 가지고 계셨냐고, 이 계좌 말고 다른 계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거래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화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송금되었습니다. 받은 계좌는 해외 계좌였습니다.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남편은 죽었는데 어떻게 송금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최근에야 잔액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옥이 물었습니다. 누가 설정했냐고. 자기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자동이체가 설정되었다고, 남편분이 직접 은행에 오셔서 설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멍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6개월 전에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외 계좌로 왜 돈을 보냈을까요? 영옥이 물었습니다. 받은 계좌 정보를 알 수 있냐고, 어느 나라 계좌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라고.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영옥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비교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 중 하나가 남편 통장과 일치했습니다. 날짜도 맞았습니다. 영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왜 혼자 해결하려 했을까요? 왜 영옥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영옥은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은 자기에게 위험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1년 전 남편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도주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영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옥은 1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남편 사고 당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50대 남성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가해 차량 도주. 경찰 수사 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옥은 당시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를 찾았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밤 9시쯤 사고가 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도로에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CCTV도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번호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의문이 많았습니다. 왜 그 시간에 그 도로를 갔을까요? 평소 남편은 다른 길로 다녔습니다. 왜 그날은 달랐을까요? 영옥은 남편 휴대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경찰이 남편 휴대폰을 조사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에게 통화 기록 사본을 줬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그 후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더 있었습니다. 밤 8시 반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영옥은 그 낯선 번호를 수첩과 비교했습니다. 일치하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영옥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음만 울리자 영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영옥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알고 있었고 위험을 알고 있었어. 증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영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전 남편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영옥은 받았습니다. 영호가 조심해, 그들이 너도.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왜 남편 목소리를 흉내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부터 영옥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영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영옥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재빨리 마트를 나갔습니다. 영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영옥은 아파트에 거의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복도 끝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체인도 걸었습니다. 영옥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은 커튼을 쳤습니다. 입맛이 없어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옥은 일찍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옥은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는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영옥은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복도를 내다보았는데 어두웠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침입자였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거실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는데 현관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닫혔습니다. 영옥은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는데 조용했습니다. 영옥은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불도 켜져 있고 집안도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랑 옷장도 열려 있고 책장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영옥은 현관으로 가서 문을 확인해 보니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체인도 풀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었을까요? 영옥은 분명히 잠갔습니다. 영옥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을 조사했습니다. 영옥에게 물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있냐고, 무엇을 훔쳐갔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은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침입했냐고, 무엇을 찾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문 손잡이와 서랍에서 지문을 찾았습니다.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영옥은 집을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침입자가 찾던 것은 남편의 물건이었습니다. 남편 서재가 가장 심하게 뒤져져 있었습니다. 서랍마다 다 열려 있었고 파일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영옥은 남편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은 침실 옷장에 숨겨둬서 침입자가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옥은 가방을 열어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영옥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수첩을 찾고 있다는 걸, 남편이 남긴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수첩에 적힌 그 사람들일까요? 영옥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영옥은 은행 대여금고를 빌렸습니다. 수첩과 서류들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집에 두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금고를 잠그고 나오며 영옥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왜 위험에 처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금융 사기 조직의 비리를 알고 증거를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서요. 그리고 지금은
영옥을 감시하며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영옥은 위험했습니다. 남편처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옥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숨긴 마지막 증거를요. 그리고 경찰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영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끝낼게요. 영옥은 집으로 돌아와 목소리가 알려준 새 장소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공원, 옛집, 회사 지하창고, 세 곳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점들을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옥은 삼각형 중심을 찾았습니다. 자를 대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 선이 만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영옥은 지도를 자세히 보니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영옥은 그곳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그 건물로 갔습니다.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영옥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을 둘러봤습니다. 회계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 2층보다 더 낡았습니다. 빈 사무실이 많았습니다. 영옥은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막다른 곳에 계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같았습니다. 영옥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오래된 창고 같았습니다. 복도 양쪽에 작은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01, 102, 103. 영옥은 천천히 걸으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10번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창고였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녹슨 자물쇠였습니다. 영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처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주웠습니다.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창고였는데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옥은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빈 상자였습니다. 구석에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는데 손잡이만한 크기의 금고가 있었습니다. 영옥은 금고를 집어들었는데 무거웠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영옥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설정한 비밀번호라면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역시 안 열렸습니다. 영옥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딸 생일도 눌러봤습니다. 모두 안 열렸습니다. 영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있었습니다. 영옥은 그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072로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영옥은 숨을 참았습니다. 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비쳤습니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금융거래 계약서였습니다. 여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옥은 명단을 봤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 인사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영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거대한 금융 사기 조직의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였습니다. 영옥은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어서 금고를 들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영옥은 돌아봤습니다. 건장한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옥은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영옥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금고를 꼭 안고 뛰었습니다. 남자들이 아직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택시를 잡아서 급하게 탔습니다.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달라고, 경찰서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뒤를 봤습니다. 남자들이 멈춰서서 택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영옥은 금고를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다고,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냐고, 어떤 사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이 대답했습니다. 금융 사기 조직이라고, 1년 전 죽은 남편이 남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형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왔습니다. 40대 남자 형사였는데 영옥을 조사실로 데려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영옥은 금고를 테이블에 놓고 형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최근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전화도 왔고 집에 침입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긴 증거를 찾았다고, 금고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금고를 열어 서류를 확인 후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라고, 광역수사대에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위협을 받은 적 있냐고, 보호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옥이 대답했습니다. 쫓겨왔다고, 방금 전에 두 남자가 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작게 물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옥은 경찰 보호 아래 작은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경찰관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안전했지만 답답했습니다. 형사가 매일 찾아와서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이 분석되었습니다. 거대한 금융 사기 조직의 증거가 맞았습니다.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형사가 영옥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고, 대단한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 사고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했다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영옥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냐고, 사고가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사기 조직 내부에서 일했다고, 회사 격리부에 있으면서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몰랐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이 눈치챘다고, 남편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조직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했다고, 남편이 회사에 늦게까지 남았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조직원들이 차로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했다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영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을 찾았다고 이미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화는 뭐였냐고, 왜 죽은 남편 목소리로 전화가 왔냐고 물어보자 형사는 조직이 AI 음성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옛날 통화 녹음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합성했다고 영욱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영욱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영욱이 남편의 유품을 찾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은 남편이 증거를 숨겼다는 걸 알았다고, 하지만 어디에 숨겼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욱을 이용했다고 전화로 장소들을 암시하며 영욱이 증거를 찾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욱이 증거를 찾으면 뺏으려고 했다고, 집에 침입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욱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목소리라고 믿었는데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영욱 덕분에 증거를 확보했다고,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시냐고, 알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영욱은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고, 혹시 아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았다고, 당시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남편이 차에서 나오려고 했다고, 하지만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뭔가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영호가 미안해.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영욱을 걱정했고 아내를 위험에 끌어들여서 미안해했습니다. 영욱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어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욱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경찰 보호도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영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영욱은 남편 사진을 꺼내서 액자에 넣어 거실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영욱이 사진에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나쁜 사람들이 잡혔어요. 영욱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어도 더 이상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영욱은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전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욱은 알았습니다. 진짜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미안해. 영호가. 그 목소리를 영욱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욱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에 대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의 큰 사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영욱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욱은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혼자 사는 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영욱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나간 후 영옥은 남편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옷들이 걸려있는 옷장을 열어 하나씩 꺼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남편의 책들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지를 털어 책장 맨 윗칸을 확인하니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옛날 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옥이 남편에게 쓴 편지, 남편이 영옥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옥은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결혼 전에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달콤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옥은 웃으며 읽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꺼냈는데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봉투가 새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옥에게 남편 필체였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옥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큰 잘못을 했어. 돈 때문에 나쁜 일에 손을 댔어.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알게 됐어. 내가 도운 게 사기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너무 무서웠어. 그만두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이 위협했어. 가족을 해칠 거라고.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경찰에 넘기려고. 하지만 들켰나 봐. 요즘 계속 미행당하는 것 같아. 위험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를 찾아줘. 세 곳에 단서를 남겼어. 공원, 우리 옛집, 회사 창고, 그 세 곳을 연결하면 금고 위치를 알 수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072로 영호가 너를 위험에 끌어들이기 싫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일은 끝내야 해. 나쁜 사람들을 막아야 해. 부탁이야.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 당신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당신의 남편. 영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영옥이 증거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끝냈어요. 영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옥은 꽃을 들고 남편의 묘소에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다 잡혔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영옥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못 지켰지만 이제라도 당신 흔적은 내가 지킬게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영옥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의 용기는 남았습니다. 영옥은 그 용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달빛이 집으로 향하는 영옥의 길을 비췄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